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둘러앉아 있었고 그 한가운데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있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 관련 내용을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나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평생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며 성실하게 사셨다. 특별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집 한 채와 어느 정도의 예금은 있으셨다. 당연히 아들딸들에게 나눠 상속될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다. 먼저 김철수 씨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봤다. 현재 거주하고 계시던 잠실 아파트 시세 6억 원, 예금 3억 2천만 원, 그 외 보험금 등을 포함하여 총 재산 규모는 약 10억 원 정도입니다. 10억? 큰아들인 남편이 놀라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모으셨구나. 작은아들도 놀란 표정이었다. 딸 둘도 마찬가지였다. 그럼 이제 상속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다. 모든 가족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김철수 씨는 다음과 같이 유언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나의 전 재산은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나의 전 재산은 며느리 김유나에게 전부 상속한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나에게 전부? 잠깐만요. 뭐라고 하셨나요? 큰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철수 씨의 유언에 따르면 모든 재산을 큰며느리 김유나 씨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작은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가 정신이 있을 때 쓴 유언장이 맞나요? 네,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입니다. 작성 날짜는 6개월 전이고 당시 고인은 완전한 의식 상태에서 작성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리가 하얘졌다.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저는 정말 모르는. 형수님이 모르실 리 없잖아요. 작은 딸이 날카롭게 말했다. 10억을 혼자 다 가져가겠다고 아버지를 꼬드긴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이 화를 냈다. 우리 유나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형제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의심과 분노가 섞인 시선이었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이 정말 유효한가요? 큰딸이 다시 물었다. 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셨으며 공증인 앞에서 공증받았습니다. 이상해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작은아들이 머리를 감출다. 4명의 자식을 두고 며느리한테만 전부 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정말 모르는 일이었는데 마치 내가 무슨 계략을 꾸민 것처럼 보는 눈빛들이 무서웠다. 형수, 정말 몰랐어요? 큰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가 그냥 이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 리는 없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혹시 고인께서 상속과 관련해서 별도로 남기신 편지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지요? 네, 때로는 유언장과 함께 별도의 편지를 남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속 이유를 설명하거나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내용들이죠. 나는 갑자기 생각이 났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나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던 것이 딸아, 이걸 받아둬. 뭔가요, 아버님? 나중에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그때 열어봐. 그때는 그냥 중요한 서류인 줄 알고 받아서 가방에 넣어뒀었다. 지금도 내 가방 안에 있다.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나중에 열어보라고 하시면서 그걸 왜 지금 말해요? 작은 아들이 날카롭게 말했다.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숨긴 게 아니라 잊고 있었어요. 그때는 중요한 서류인 줄만 알았거든요.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아버님의 손글씨로 유나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봉투를 바라봤다. 열어봐요. 남편이 말했다. 지금요? 네, 모두 함께 봐야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장을 펼치자 아버님의 친필이 보였다. 유나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려서 모두가 놀라겠지만 아빠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30년 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아빠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어. 자식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며느리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아빠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알고 싶다면 2번째 편지는 혼자 있을 때 읽어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읽기에는 좀 무거운 내용이거든. 아빠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만은 알아줘. 아버지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2번째 편지는 뭔가요? 큰딸이 물었다. 혼자 읽어보라고 하셨네요. 나는 2번째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볼게요. 왜 혼자 읽어야 해요? 우리도 알 권리 있잖아요. 작은 딸이 항의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형수가 혼자 읽고 우리한테 말 안 해주면 어떡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이 끼어들었다. 유나를 믿어주세요. 우리 와이프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형제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상속 절차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별도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라니요? 상속, 무효 소송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유 원장이 공증받은 정식 문서인 만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큰딸이 말했다. 형수님, 2번째 편지 내용 꼭 알려주세요. 네, 그럴게요. 하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다.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 너무 놀랐지? 응, 정말 몰랐어. 왜 아버님이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아버지께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2번째 편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집에 돌아와서 나는 혼자 방에 앉아 2번째 편지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펼치자 아버님의 글씨가 보였다. 하지만 첫 번째 편지보다 글씨체가 떨리고 있었다. 많이 고민하며 쓰신 것 같았다. 유나야, 이 편지는 정말 너 혼자만 읽어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야. 사실 아빠는 오랫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 자식들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말이야. 하지만 너는 달랐어. 처음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아빠를 따뜻하게 대해줬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아빠는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도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 이 재산은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것이야. 왜 그런지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아빠의 책상 서랍 맨 아래에 일기장이 하나 있어. 그것도 나중에 꺼내봐. 혼자서 말이야. 아빠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일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미안하다, 딸아. 이런 짐을 내게 떠넘기게 되어서. 편지가 끝났다. 나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눈물이 났다. 아버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일기장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 다른 가족들은 이 상속 결정을 받아들일까?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이야기가 걱정됐다. 아버님의 일기장을 찾으러 가야겠다. 혼자서. 그리고 그 안에 쓰인 진실을 마주해야겠다. 그때는 몰랐다. 그 일기장이 우리 가족의 30년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폭탄과 같은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님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아빠의 책상 서랍 맨 아래에 일기장이 하나 있어. 새벽 5시가 되자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다. 남편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옷을 입고 아버님 댁으로 향했다. 빈집은 을씨년스러웠다. 아버님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거실에는 며칠 전까지 아버님이 앉아 계시던 소파가 그대로 있었고 안경도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버님의 서재로 들어갔다. 큰 나무 책상이 있었고 서랍이 3개 달려 있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어봤다. 볼펜, 종이, 각종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두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였다. 통장과 중요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세 번째 서랍,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두꺼운 검은 일기장이 하나 있었다. 낡은 가죽 표지에 1995-2024라고 적혀 있었다. 거의 30년간의 기록이었다. 손이 떨렸다. 정말 이걸 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아버님이 직접 보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95년 3월 15일. 오늘 큰아들 민수가 유나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 결혼하고 싶다고 한다. 첫인상은 괜찮아 보인다. 예의 바르고 조용한 성격인 것 같다. 큰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1995년. 내가 처음 이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던 해였다. 아버님이 그때부터 일기를 쓰고 계셨다니. 몇 장을 넘겨봤다. 1995년 10월 20일. 유나와 민수가 결혼했다. 결혼식에서 유나가 나에게 깊이 인사하며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좋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다. 결혼식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내가 얼마나 떨렸는지. 계속 읽어나갔다. 1996년 2월 3일. 유나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온 가족이 기뻐했다. 특히 유나가 나에게 가장 먼저 알려줬다. 아버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하며.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1996년 8월 12일.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다. 유나는 힘들어했지만 내게 건강한 손자 낳아드려서 다행이에요 라고 했다. 이 집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우리 가족 같다. 초창기에는 아버님이 나를 정말 좋아하셨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기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1998년 5월 20일. 오늘 민수가 나에게 용돈을 줬다. 10만 원이었다. 고맙긴 하지만 뭔가 의무감으로 주는 느낌이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화하던 시절이 그립다. 1999년 3월 8일.
작은 아들 민철이가 결혼했다. 새 며느리 수진이는 첫날부터 나를 어색하게 대한다. 유나와는 많이 다르다. 유나는 여전히 나를 챙겨준다. 2000년 7월 15일, 큰딸 민정이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 예비 사위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했는데 나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듯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님의 외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200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집에 혼자 있다. 아이들은 모두 각자 가정이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지. 그런데 유나만 저녁에 찾아와서 케이크를 가져다 줬다. 아버님 혼자 계시면 안 되죠라고 하며 눈물이 날 뻔했다. 2003년 6월 10일,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아이들에게 연락했는데 모두 바쁘다고 한다. 그런데 유나는 바로 달려와서 간병을 해줬다. 3일 동안 밤낮 없이 돌봐줬다. 친딸도 이렇게 안 할 텐데. 계속 읽어가니 패턴이 보였다. 시간이 갈수록 자식들은 아버님에게서 멀어졌고 나만 계속 가까이에서 모셨던 것이었다. 2005년 9월 15일, 민수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하한다고 했더니 네, 감사합니다라고 딱딱하게 대답한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 유나가 없었다면 이 집은 정말 조용했을 것이다. 2007년 1월 28일, 작은 딸 미니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나에게는 한 달 후에야 알려졌다. 중요한 일인데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 유나를 통해서 들었다. 유나가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라고 하며 아버님은 자식들보다 며느리인 나를 통해서 가족 소식을 듣고 계셨다. 2008년 11월 3일, 요즘 허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유나만 아버님 병원 가보세요라고 걱정해준다. 친자식들은 뭐하나? 2010년 4월 22일, 오늘 큰아들 집에 갔다가 기분이 상했다. 손자 지훈이가 나를 보고 할아버지 왜 자꾸 와요? 라고 했다.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유나만 지훈이를 혼내며 할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라고 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아팠다.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2012년 7월 9일, 작은 아들이 이사했다. 새 집들이에 초대받지 못했다. 며칠 후에 유나가 와서 아버님도 가셨어야 했는데 왜 안 모셔갔을까요? 라고 했다. 나도 궁금하다. 2014년 2월 14일, 벌레데이인데 혼자 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초콜릿이라도 하나씩 사다 줬는데 저녁에 유나가 와서 초콜릿을 줬다. 아버님도 발렌타인데이 선물 받으셔야죠라고 하며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2015년부터는 아버님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2015년 8월 16일, 당뇨 진단을 받았다. 아이들에게 말했더니 관리 잘하세요라고만 한다. 유나는 바로 인터넷으로 당뇨 관리법을 찾아서 프린트해서 가져다 줬다. 그리고 매주 당뇨에 좋은 음식을 해서 가져다 준다. 2017년 3월 25일, 혈압약을 깜빡하고 안 먹었더니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다. 유나에게 전화했더니 바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전화해서 약 먹었는지 확인한다. 친딸도 이렇게 안 할 텐데. 2018년 11월 11일, 유나가 내 생신을 기억하고 미역국을 끓여왔다. 다른 자식들은 까먹었다. 민수한테 말했더니 아, 깜빡했네요. 축하드려요라고만 한다. 마음이 아프다. 2019년부터는 아버님의 서운함이 더 커졌다. 2019년 5월 30일, 큰딸 민정이가 새 차를 샀다고 자랑한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20년 된 차를 타고 있다. 바꾸고 싶다고 말했더니
아직 멀쩡하잖아요 라고 한다. 유나가 듣고는 아버님, 새 차 사세요. 안전이 더 중요해요 라고 했다. 2020년 12월 31일. 코로나 때문에 모두 집에만 있는 해였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유나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다. 그리고 마스크랑 손소독제도 가져다 줬다. 2021년 6월 15일. 작은 아들 민철이가 아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1,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갚지 않는다. 유나한테 말했더니 제가 대신 갚아드릴까요? 라고 했다. 고마운 며느리다. 점점 심해지는 자식들의 무관심과 유나의 헌신이 대조적으로 드러났다. 2022년 1월 20일. 폐렴으로 입원했다.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유나만 매일 왔다. 다른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고 했더니 유나가 제가 할게요라고 했다. 한 달 동안 돌봐줬다. 2022년 8월 7일.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 혼자 지내기 힘들어졌다. 유나가 매일 와서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준다. 친딸들은 가끔 와서 아버지, 괜찮으시죠? 라고 묻고는 간다. 2023년 3월 12일. 요즘 자주 우울하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유나한테 말했더니 아버님, 우울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있잖아요 라고 했다. 그리고 우울증에 좋다는 영양제를 사다 줬다. 2023년 9월 18일. 추석인데 다들 바쁘다고 한다. 민수네는 처가에 간다고 하고 민철이네는 여행 간다고 하고 결국 혼자 추석을 보냈다. 유나가 저녁에 와서 송편을 가져다 줬다. 눈물이 났다. 2024년 들어서는 아버님의 결심이 보이기 시작했다.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됐다. 올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겠다.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누구에게 줘야 할까? 혈연관계만으로 줘야 하나?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줘야 하나? 2024년 2월 14일. 유나가 또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가져왔다. 10년째다. 다른 자식들은 한 번도 안 해줬다. 이런 사람에게 내 재산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2024년 4월 30일. 변호사를 만났다. 유언장을 쓰고 싶다고 했다.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고 했더니 깜짝 놀랐다. 하지만 내 결정이다. 30년 동안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 사람은 유나뿐이다. 2024년 6월 15일. 유언장을 완성했다. 아이들이 나중에 놀라겠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유나에게는 미안하다. 이런 짐을 지워줘서.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4년 9월 10일.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유나에게 편지를 써놔야겠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 글이었다. 2024년 9월 25일. 내일 유나에게 편지를 줄 예정이다. 이 일기장도 함께 보라고 해야겠다. 그래야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나야, 고맙다. 30년 동안 내 딸이 되어줘서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당당할 자격이 있다. 아버지가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30년 동안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자식들에게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아버님에게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였구나.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유나야, 어디야? 집에 없네. 아버님 댁에 와 있어. 뭐하러? 일기장. 찾았어. 일기장?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거?
응, 지금 다 읽어봤는데 목이 메었다. 어떤 내용인데? 집에 가서 말해줄게. 너무, 너무 슬퍼. 그래, 천천히 와.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 일기장을 다른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내가 혼자 간직해야 할까? 아버님은 이 일기장을 나에게만 보라고 하셨지만 다른 가족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일기장의 주요 내용을 들려줬다. 남편도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우셨구나. 응,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 중에 그렇게 시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도 이 일기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까?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보류하자. 형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일까? 문을 열어보니 시누이들이 서 있었다. 큰딸 민정이와 작은딸 민이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형수님,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아버지 유언장 말이에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민정이가 날카롭게 말했다. 4명의 자식을 두고 며느리한테만 전부 다 준다니. 그건 혹시 형수님이 아버지한테 뭔가 했던 거 아니에요? 민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미치신 건가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이 화를 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실 때 내린 결정이에요. 그럼 이유가 있다는 거네요? 민정이가 끈질기게 물었다. 형수님, 아버지 2번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일기장의 존재를 말해야 하나?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다. 누나들,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가 언제인데요?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요. 시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네요. 형수님, 좋게 말할 때 말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유언장 무효 소송 같은 것 말이에요.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남편과 심각하게 이야기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네. 일기장을 보여줘야 할까? 모르겠어.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잖아. 그날 밤 나는 또 잠들 수 없었다. 아버님의 일기장에는 30년간의 외로움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고마움도. 하지만 이 진실을 알게 되면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아니면 그들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의심할까? 내일부터는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았다. 아버님, 왜 이런 어려운 선택을 저에게 맡기셨나요? 하지만 일기장을 읽고 나니 확실한 게 하나 있었다. 아버님의 결정은 결코 충동적이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30년간의 깊은 생각과 상처, 그리고 사랑의 결과였다. 이제 나는 그 진실을 지켜내야 했다. 아버님의 마지막 뜻을 지켜내야 했다. 그것이 30년간 나를 딸처럼 사랑해 주신 아버님에 대한 나의 마지막 효도일 테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로부터 계속 연락이 왔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형수님, 아버지 편지 내용 좀 알려주세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시죠? 우리끼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나는 계속 미루고 있었다. 아버님의 일기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남편에게 급한 전화가 왔다. 여보, 큰일이야. 우리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 회의요? 응. 나보고 유나랑 같이 오라고 해. 오늘 오후 2시에 큰 누나 집에서. 가슴이 철렁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 같았다. 뭔 얘기를 하려는 걸까? 아마 유언장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자는 얘기일 거야. 정말? 어제 작은 형이 변호사를 만났다고 하더라고. 오후 2시 우리는 큰 시누이 민정이네 집에 도착했다. 이미 모든 형제들이 와 있었다. 작은 아들 민철이, 작은 딸 미니까지.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더 있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인사하자 분위기가 차가웠다. 앉으세요. 민정이가 소파를 가리켰다. 마치 법정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분은 우리가 의뢰한 변호사 선생님이에요. 역시 벌써 변호사까지 선임했구나.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고 김철수 씨의 유언장과 관련해서입니다. 네. 현재 유언장의 내용이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가족분들이 법적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일반적으로 자녀 4명을 둔 피상속인이 혈족이 아닌 며느리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말씀이시죠? 민철이가 끼어들었다. 이상하다기보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은 변호사가 나를 바라봤다. 유언자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영향이요? 남편이 날카롭게 물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유언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해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을 경우 말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다. 저는 아버님께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형수님, 흥분하지 마세요. 민정이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도 형수님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아버지가 평생 자식들을 키우고 우리를 위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며느리한테만 전부 다 준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미니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아무리 형수님이 잘해주셨다고 해도 친자식들이 있는데 왜 며느리한테만? 그건 나는 말이 막혔다. 일기장의 내용을 말해야 하나? 변호사가 다시 말했다. 며느리분께서 혹시 고인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편지를 주셨어요. 편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그건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개인적인 내용이라니요? 민철이가 화를 냈다. 10억이라는 큰 돈이 걸린 문제인데 개인적인 내용이 어디 있어요? 형수님, 제발 말해주세요. 미니가 간절하게 말했다. 우리도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고 싶어요.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이 일기를 쓰고 계셨어요. 일기요? 30년간의 일기가 있어요. 그 안에 이유가 쓰여 있어요.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일기를 보실 수 있을까요? 그건 왜 자꾸 숨기려고 해요? 민정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수상해요. 뭔가 우리가 알면 안 되는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보여주세요. 민철이가 테이블을 탁 쳤다.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이라도 했다는 내용인가요?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일기장을 바라봤다. 읽어보세요. 민정이가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으세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님이 많이 외로우셨어요. 민정이가 첫 페이지를 펼쳤다. 다른 사람들도 모여서 함께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일 없다는 표정이었다. 1995년, 1996년의 내용들은 평범했으니까.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고요? 계속 읽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나. 민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외로우셨다니.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도 함께 읽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해졌다. 1시간 정도 지나서 그들이 일기장을 다 읽었다. 모두 말이 없었다. 이제 아버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아시겠죠?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정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했나요? 누나. 민철이도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이렇게 상처받고 계셨다니. 저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민희가 울먹거렸다. 하지만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일기장이 사실이라면 고인의 유언장은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민정이가 변호사를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이 있다면 유언의 동기도 명확하고요. 그럼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이 일기장이 증거로 제출되면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형제들이 서로 바라봤다. 모두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형수님. 민정이가 나에게 말했다. 정말 몰랐어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외로우셨는지,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했는지. 누나. 아니에요. 일기를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요. 민철이도 고개를 숙였다. 형수님이 그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우리는 뭘 했나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끄러워요. 민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형수님한테 미안해요. 의심하고 나쁘게 생각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 와서는 나를 의심하던 그들이 이제는 미안해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럼 법적 조치는 취하시는 건가요? 네. 민정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정말요? 나는 놀랐다. 네. 형수님이 받으시는 게 맞아요.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인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형수님 받으세요. 민철이도 말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께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그들이 돌아간 후 집은 조용해졌다. 이제 끝난 건가? 남편이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다행이야. 법정까지 가지 않아서.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기쁘면서도 슬펐다. 아버님의 상속은 받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날 저녁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수님, 저예요. 네. 오늘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도요. 아버지 일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나쁜 자식들이었구나 싶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동안 형수님한테만 아버지를 맡기고 우리는 각자 살기에 바빴어요. 민정이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형수님, 정말 고마워요. 30년 동안 우리 대신 아버지를 모셔주셔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며느리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아버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아버님,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사진 속 아버님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계셨다. 가족들이 모두 아버님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로우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작은 아들 민철이가 서 있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둡고 심각했다. 형수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들어와요. 무슨 일이에요? 사실 저에게는 말씀드리지 못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민철이가 주저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요? 네. 그때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유나한테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고, 그런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남겨놨다고 하셨어요. 영상이요? 나는 깜짝 놀랐다. 네. 아버지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영상에 모든 이유를 설명해 놓았다고. 그 영상이 어디에 있는데요? 그걸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수님, 그 영상을 보시겠어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님이 영상까지 남기셨다니. 거기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일기장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아버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영상이라니.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요. 지금 가서 봐야겠어요. 정말요? 하지만 그 영상을 보시면 더 큰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말씀이라면 들어야죠. 그날 밤 우리는 아버님 댁으로 향했다. 컴퓨터를 켜고 민철이가 파일을 찾았다. 이거예요. 화면에 유나에게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클릭하자 아버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많이 야위신 모습이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촬영하신 것 같았다. 유나야.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영상에는 일기장보다 더 깊은, 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걸. 아버님의 마지막 고백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화면 속 아버님은 많이 야위어 보이셨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촬영하신 것 같았다. 유나야.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내 유언장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을 거야. 미안하다. 나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옆에서 민철이도 숨을 죽이고 있었다. 너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지 알고 있어. 하지만 아빠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아버님이 잠시 멈추시더니 깊은 숨을 쉬셨다. 일기장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직접 말로 설명해주고 싶었어. 마지막으로 화면 속 아버님이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30년 전 내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를 기억해. 그때 아빠는 정말 행복했어.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는 점점 외로워졌어. 자식들이 하나씩 독립하고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말이야. 아버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자식들이 커서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런데 아버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는 그냥 돈을 대주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안부조차 묻지 않는. 큰아들 민수는 승진하고 바빠졌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고, 작은아들 민철이는 빚을 갚아달라고 할 때만 연락했어. 민철이가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딸들도 마찬가지였어. 민정이는 자기 일에만 바쁘고, 민희는 이혼하고 나서는 아예 연락도 끊겼어. 아버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그런데 너는 달랐어, 유나야. 3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 크리스마스마다 케이크를 가져다 주고, 아빠 생일을 기억해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아버님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셨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아빠는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집살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갑자기 아버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다. 사실 아빠가 모든 걸 다 보고 있었어. 내가 참고 견딘 모든 것들을 말이야. 뭘 보셨다는 거지? 나는 중얼거렸다. 아버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1999년 내가 민수와 크게 싸웠을 때 기억해? 민수가 너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을 때 너는 혼자 부엌에서 울고 있었어. 아빠가 다 들었어. 나는 깜짝 놀랐다. 그때 일을 아버님이 알고 계셨다니. 그때 아빠가 나타나서 너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딸아, 괜찮다. 남편이 화낼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했지. 기억났다. 그때 아버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던 것이 2003년 내가 유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민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병원에 함께 가지도 않았지. 그때 아빠가 대신 병원에 갔었잖아. 그때도 기억났다. 아버님이 혼자 온 나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지. 2007년 너희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민수는 자존심 때문에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지만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몰래 너한테 돈을 줬던 거야. 그때 아버님이.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때 아버님이 나에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라며 주셨던 돈이 사실은 우리를 도와주시려던 것이었구나. 2012년 민수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을 때도 아빠는 알고 있었어.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일을 아버님이 알고 계셨다니. 너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참았지. 아무도 모르게 울었지. 하지만 아빠는 다 보고 있었어. 2012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때 아빠가 너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딸아,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너의 편이야라고 했지. 그때 아버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위로인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 후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어. 너는 항상 참고 견뎠고 아빠는 그런 너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팠어. 아버님이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 유나야, 너는 이 집의 진짜 딸이었어. 친딸들보다 더 딸 같은 존재였어. 아버님. 화면을 통해서도 아버님의 진심이 느껴졌다. 다른 자식들은 아빠를 부담스러워했어. 늙은 아버지가 자꾸 챙겨달라고 하는 게 귀찮았나 봐.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아빠를 진짜 아버지처럼 대해줬어. 친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아버님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다.
그래서 아빠는 결정했어. 내 재산을 진짜 딸인 너에게 주기로. 하지만 아빠도 알고 있어. 이 결정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다른 가족들과 갈등이 생길지. 아버님이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다. 그래서 이 영상을 남겨놓는 거야. 만약 정말 힘들어지면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여줘. 그러면 그들도 이해할 거야. 그때 아버님이 화면 밖을 바라보시더니 뭔가를 가져오셨다. 작은 상자였다. 그리고 이것도 너에게 주고 싶어? 아버님이 상자를 열어서 보여주셨다. 안에는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건 너희 어머니의 결혼 반지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중에 좋은 며느리가 오면 물려주라고 하셨거든.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너에게 주고 싶어. 너야말로 어머니가 바라시던 며느리니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 반지는 아빠 서재 금고에 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을 비밀번호로?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유나야, 미안하다. 이런 큰 짐을 너에게 떠넘기게 되어서. 아버님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었다. 촬영하시느라 많이 지치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빠는 후회하지 않아. 너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버님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다른 자식들아,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잘 들어라.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은 이미 각자의 삶이 있잖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하지만 유나는 달라. 유나는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줬어. 너희들 대신 아빠를 돌봐줬어. 그러니까 이제는 유나가 보상받을 차례야. 너희들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아버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다. 그리고 유나야, 마지막으로. 아빠는 정말 행복했어. 너 같은 딸을 둬서. 고맙다. 30년 동안 아빠의 진짜 딸이 되어줘서. 이제 아빠는 편안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에게 모든 걸 맡기고 건강하게 살아. 그리고 행복해야 해.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야. 영상이 끝났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옆에 있던 민철이도 울고 있었다. 형수님,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민철이,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다니. 저희는 정말 나쁜 자식들이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형수님이 이렇게까지 고생하시는 줄도 몰랐고. 민철이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특히 형이 바람 피운 것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민철아, 너도 왔구나. 그런데 왜 다들 울고 있어? 형? 민철이가 남편을 바라봤다. 형, 아버지 영상을 봤어요. 영상? 아버지가 남기신 영상 유언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하셨는데? 형이 바람 피운 것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대요. 남편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형수님이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다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구나. 형수님한테 사과해요. 지금까지 고생만 시켰잖아요. 남편이 나에게 다가왔다. 유나야,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상처만 줘서. 이제 됐어요. 아니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 너는 우리 집의 진짜 딸이었어. 나보다 더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그동안 쌓인 모든 오해와 상처들을 풀어놓았다. 다음 날 민철이가 다른 형제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연락이 왔다. 형수님, 모두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특히 누나들이 많이 울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딸이었는지 깨달았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형수님. 네. 오늘 저녁에 다들 모여서 형수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해요. 괜찮으시면 와주세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분위기는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다. 민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왜 사과를 해요? 저희가 30년 동안 형수님만 고생시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형수님을 의심하기까지 했고요. 민희도 말했다. 형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다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이해해요. 아니에요. 형수님은 너무 착하세요. 민철이가 말했다. 앞으로는 저희가 형수님을 모실게요. 아버지 대신 저희가 형수님을 모시겠어요. 정말 그럴 필요 없어요. 있어요. 형수님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에요. 그날 이후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사람이 나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남편이었다. 그는 정말로 달라졌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며칠 후 나는 아버님 말씀대로 서재 금고를 열어봤다. 정말로 어머님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다. 반지를 끼워보니 내 손가락에 딱 맞았다. 마치 처음부터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나는 아버님의 영정사진에 인사드렸다. 30년 동안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선물까지 주셔서. 사진 속 아버님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계셨다. 이제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아버님의 결정은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버님이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큰 감동이 될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상속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오후 아버님 댁을 정리하러 갔다. 이제 이 집도 정리해야 할 시점이었다. 너무 큰 집에 혼자 살기에는 부담스러웠고 추억이 너무 많아서 매일 지내기도 힘들었다. 서재를 정리하던 중 책장 뒤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면에 유나에게 마이너스 정말 마지막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아버님이 또 뭔가를 남겨두셨구나.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유나야, 이 편지를 찾았다는 것은 내가 집을 정리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아빠가 예상한 대로야. 지금까지 많은 것을 내게 남겨줬지만 진짜 마지막 선물이 하나 더 있어. 이 열쇠는 우리 집 지하실 창고 열쇠야. 그 안에 아빠가 30년 동안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어. 혼자 가서 확인해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 아빠는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 아버지가 지하실 창고, 이 집에 그런 곳이 있었나? 나는 열쇠를 들고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실 구석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는 창고 용품이 쌓여 있어서 눈에 띄지 않았던 곳이었다.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있었다. 벽 한쪽에는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내가 이 집에 처음 와서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었다.
결혼식 사진, 아이를 낳았을 때 사진, 가족 모임 사진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버님이 몰래 찍으신 사진들이었다. 내가 아버님을 돌보는 모습들, 병원에서 간병하는 모습, 아버님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 30년간의 추억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큰 상자가 하나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함께 통장 여러 개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읽어봤다. 유나야, 이 통장들은 내가 이 집에 온 첫날부터 시작해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한 거야.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처음에는 우리 며느리가 나중에 혹시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딸을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어. 계산해 보니까 이자까지 해서 총 5천만 원 정도 될 거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빠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이 사진들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30년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하지만 유나야, 이 돈을 꼭 내가 혼자 가져야 한다는 건 아니야. 내가 원한다면 다른 가족들과 나눠도 되고 아니면 좋은 일에 써도 돼.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게 아빠의 진짜 소원이거든. 아빠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 너 같은 딸을 둬서.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30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아버님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나를 생각해 주셨는지 알 수 있었다. 통장들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매월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다. 1995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그리고 벽의 사진들을 하나씩 보니 더욱 감동적이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님이 찍으신 사진들 중에는 정말 소중한 순간들이 많았다. 아버님이 병상에 계실 때 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아버님께 약을 드리는 모습,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 마지막 사진은 며칠 전에 찍힌 것 같았다. 아버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내가 인사드리는 모습이었다. 아마 민철이가 찍어서 가져다 드린 것 같았다. 그 사진 아래에는 아버님의 마지막 메모가 붙어 있었다. 내 딸 유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방에 앉아 있었다. 30년간의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달았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해줬다. 정말 아버지가 그런 것까지 준비해 두셨구나. 응. 30년 동안 매월. 대단하시다. 그 나이에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데 나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 아버님이 이미 충분히 많이 주셨잖아. 집도 예금도. 이것까지 내가 다 가져도 되나 싶어서.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유나야, 그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30년 동안 쌓인 아버지의 사랑이야. 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혼자 가져도 되고 나눠도 되고. 다음 날 나는 가족들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해줬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매월. 민정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형수님을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말씀이네요. 민철이도 감탄했다. 형수님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니.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희가 물었다. 나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절반은 아버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장학재단이요? 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요. 아버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에요. 민정이가 박수를 쳤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저희와요? 네. 아버님이 사랑하셨던 가족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형수님. 그건 형수님 것이에요. 맞아요. 아버지가 형수님만을 위해 준비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가족끼리 나누는 게 아버님도 원하실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합의했다. 절반은 장학재단으로, 나머지는 가족들이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기로 했다. 한 달 후, 김철수 장학재단 설립식이 열렸다.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 설립식에는 온 가족이 참석했다. 그리고 아버님의 영정사진도 함께 모셨다. 아버님,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영정사진 앞에서 인사를 드렸다. 아버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형수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네요. 민정이가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님 덕분이죠. 그래도 형수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형수님은 정말 저희 가족의 천사예요. 민희도 말했다. 그때 민철이가 말했다. 형수님,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뭐요? 가족들끼리 의논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민철이가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이건 뭐예요? 저희가 맞춤 제작한 거예요. 아버지 사진과 우리 가족의 천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정말로 작고 예쁜 목걸이였다. 아버님의 미소 짓는 사진이 작은 펜던트에 들어가 있었다.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형수님이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는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아버님,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아요. 영정사진 속 아버님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계셨다. 30년 동안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님 덕분에 저도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큰 선물까지 주셔서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의 사랑을 저 혼자만 갖지 않을게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아버님을 기억할게요. 그때 남편이 다가왔다. 아직도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어? 응.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 나도 함께 할게. 남편도 아버님께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 저희 부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유나를 이렇게 아껴주셔서, 그리고 앞으로도 유나를 잘 챙기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신 만큼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다. 김철수 장학재단은 벌써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었다. 그중 한 명인 고등학생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사랑 덕분에 제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확신했다. 아버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도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정말로 화목한 가족이 됐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 특히 남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게 됐다. 유나야, 고마워. 뭐가?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어. 아니야. 내가 중심이 되어서 가능한 일이었어.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님의 기일이 돌아왔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도움받은 학생들도 몇 명 와서 함께 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의 인사를 들으며 나는 뿌듯했다. 아버님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민정이가 말했다. 맞아요. 장학재단 이야기도 좋아하셨을 거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것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거네요. 민철이도 말했다. 무엇보다 형수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가장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아버님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님, 1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있어요. 가족들도 모두 변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됐어요. 아버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정사진 속 아버님의 미소가 더욱 따뜻해 보였다. 이제야 아버님의 마지막 미소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그래서 그렇게 평화롭게 미소 지으셨던 거고요. 나는 목걸이 속 아버님의 사진을 만져보았다. 언제나 내 가슴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로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아버님의 사랑을 평생 간직하며 살게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마치 아버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다. 잘했다, 딸아. 정말 잘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30년 동안의 여정이 마침내 완성됐다. 아버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아버님이 원하셨던 마지막 미소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 사랑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